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문제집이 나올 건데 거기에는 앞쪽에는 제가 만든 문제가 실려져 있고요. 뒤쪽에는 기출 문제가 실려져 있어요. 근데 그 기출 문제가 그 파트별로 실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연도별로 실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각 연도 개정이 많이 됐다 보니까 쓸모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요즘 걸로 다 바꿔서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그런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수업 진행은 요약 노트를 한번 보면서 이 요약 노트가 잘 읽어지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령집으로 보고 다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이 내용이 어느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3단계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요약 노트에 계속해서 압축해서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요약 노트를 계속 활용을 해야 돼. 자, 요약 노트 1장 총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계속 해오셔야 돼요. 예습을 먼저 계속 해오셔야 돼요. 자, 총칙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총칙. 자, 총칙에는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죠.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 1절은 통칙입니다. 여기서 목적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정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우리 3가지로 나누기로 했었어요. 통관등, 당사자, 탁송품 이렇게 3가지로 나누기로 했었고 통관등은 또 크게 4가지로 나눠진다라고 구분을 해놨었죠. 통관등에는 그 방향, 물품의 방향, 그 다음에 그 물품의 방향이 되는 그 물품 대상, 그리고 이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과 그 운송수단에서 사용되는 물품, 그리고 통관과 관련된 내용. 그 통관 등이라고 해서 통관이랑 환적 등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신 다음에 각각의 내용에서 어떠한 키워드가 틀리게 나오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품의 방향부터 볼게요. 자, 수입 같은 경우에는 물품 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어떤 물품이라고 그래요? 외국 물품이 대상이 되는 거죠. 수출은 내국 물품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반송은 외국 물품이 역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수입은 반입하고 소비 또는 사용. 그죠? 반입하고 소비 또는 사용. 수출은 반출. 근데 반송이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죠. 반송이. 반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입되지 아니하고 반출되는 거라고 그랬죠. 외국 물품이 수입되지 아니하고 반출됐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입은 굉장히 익숙하니까 버리시고 반송 부분만 포인트를 줘서 수입 통관되지 않고 다시 반출되는 거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 정의가 있어요. 자, 외국 물품 정의는 2가지로 되어 있네요. 도착. 어디로부터 도착?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해가지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자, 문제에서 많이 틀리게 나오는 것은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는 거를 바꿔서 내요. 수리 전을 바꿔서 내요. 자, 그리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국 물품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뭐예요? 여기는 원칙을 안 써놨네.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이 원칙이에요. 그쵸? 근데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것. 그리고 반출 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된 거, 그리고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거. 이렇게 2가지를 반출 2개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근데 좀 더 주요하게 나오는 게 공해라는 개념이 좀 더 문제 해설을 많이 나와요. 공해라는 개념. 자, 공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포함한다? 경제수역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경제 수역을 포함한다. 영해는 빠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내국 물품하고 외국 물품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선박의 국적. 그쵸? 선박의 국적. 국내선이냐, 뭐, 외국선이냐. 이 국적에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 선박이 잡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국 물품. 여기서 만약에 외국 선박이 잡았다? 외국 물품. 이렇게 선박의 국적에 따라서 갈린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에서 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국제무역선, 국내무역선 여기에는 아무 단서도 안 붙어 있네요. 이거 틀리게 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외국 간을 항행하는 거를 이제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외국 간을 항행하는 거 이렇게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왠지 그럴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선용품은 우리 암기식 따가지고 해야 돼요. 암기식 따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관세법에 통칙이 또 따로 있어요. 관세법 전체에 대한 통칙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지금 여기 책에다는 실어놓지 않았는데 그거를 지금 법령집 한번 보실까요? 법령집? 이렇게 이게 이제 통칙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나오기도 해요. 만약에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에서 선박용품의 범위 보니까 수리용 예비부품 부속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많이 써놨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자체적으로 교체가 가능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닷 구면용도 당내이지 계기류, 뭐 사소한 전기기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부분이냐면은 그냥 직간접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필요하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암기식으로 커버가 되고 통관 부분에서는 역시 수입, 수출, 반송이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라는 그 법 절차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환적, 복합 환적 같은 경우에는 어디만 봐야 돼? 동일한 세관 관할 부서인지 아니면은 다른 생활 관할인지 이 관할 세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냐, 다르냐. 동세관, 다세관. 자, 그리고 당사자 부분은 거의 나올 거리가 되지는 않아요. 당사자에는 2명이 있다. 세관 공무원하고 운영인이 있다. 자, 탁송품에서는 COB 화물은 제외한다.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을 탁송품이라고 하는데 이 중 탁송품 운송업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그런 물품은 탁송품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COB 제외라고 써놨었죠. 자, 그 다음에 징수 부분 보도록 할게요. 징수 부분. 징수 파트 보시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징수의 우선인데, 관세 징수를 우선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동일하게 한다,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2가지 표현이 나와요. 그거의 기준이 뭐예요? 관납물.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냐,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 외의 물품이냐, 관납물이냐, 아니냐. 에 따라서 이게 징수를 우선하냐 국세와 동일하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납물만 숙지 않으면 되겠죠. 자, 내국세 등의 징수와 관련해서는 내국세 등 법상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법상충. 뭐와 무슨 법의 상충이에요? 내국세법하고 관세법하고 상충되는 거죠. 어떤 물품에 있어서?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대해서 그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와 관련해서 관세법과 내국세법이 상충하게 되면은 관세법이 우선한다. 자, 그리고 세무서장 징수는 뭘까요? 세무서장 징수. 체납이 발생했을 때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죠. 여기에서 굉장히 좀 시행령까지 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건입니다. 요건. 그래서 옆에 써져 있는 게 요건이죠. 긍정적인 요건, 부정적인 요건. 위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요건이 내국세만 체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초과죠, 초과. 1천만 원 초과해야 되는 거예요. 불회 강류. 자, 이제 암기식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불회 강류를 외우시는 게 아니고 불회 강류를 내가 읽을 수 있느냐를 먼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불회 강류, 불회 강류 이것만 외워서는 쓸데기가 없어. 자, 불 어떤 거 들어가? 불복, 그죠? 불복에 있는 관세법상 뭐가 있어? 그렇죠. 그런 거. 이의심정, 심사청구, 심판청구, 뭐 소송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회. 그렇죠. 회생인가 결정. 결정까지 나와야 돼요.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로부터 유예가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 그렇죠. 강제징수. 강제징수가 집행 중인 경우. 유. 그렇죠. 압류매각의 유예 중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네. 읽는 거에만 포커스로 두세요. 일단 읽는 거에만. 자,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은 뭐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뭐 가산세라든지 아니면 뭐 강제징수비 이런 것들은 부가징수 절차가 없으니까 관세의 부가징수 절차를 따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담보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다. 자, 법 적용의 원칙.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통칙 부분. 자, 이렇게 쓱 보시면서 이제 체크를 해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수입, 반입 또는 소비 사용, 반출, 그리고 반송이라는 것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자, 외국 물품에서는 두 개가 있는데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리고 공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했었다. 공해. 나중에 기출에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내국 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그리고 나는 남옥은 이제 역시 공해라는 내용으로 나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라마 같은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거, 그리고 반출된 거 두 개. 국제무역성, 국제무역기, 선박용품, 항공용품, 차량용품, 통관, 환접, 복합 환접, 동세관, 다세관, 그리고 운영인, 세무공무원, 탁송품. 자, 그리고 3조 관세징수의 우선에서는 관납물,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 이내, 동그라미 내, 그럼 우선. 관납물이 아니네, 아니면 동일. 이렇게. 자, 그리고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거, 소득 관련된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문에서 틀리게 나오는 게 소득 관련된 세금이에요. 아니면 뭐 자동차 등록세 이런 것들이 나오든지 어색한 세금이죠.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들. 그리고 상충되는 경우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자, 그리고 2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시행령 부분에서 뭐가 나온다고? 이 부분, 요건이 나온다고, 요건이. 불회 강류, 그 다음에 내국세 1천만 원 초과. 이 부분이 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거. 이거는 굳이 숙지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납세자의 주소지라고 하면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지점이라고 나오면 당연히 틀린 거겠죠. 지점 같은 걸로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숙제를 할 때 그냥 당연히 본사한테 징수를 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절차 부분에서는 서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려면은 세관장이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 이 구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뭐 통지를 통보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없어요. 됐습니다. 자, 법 적용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해석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신의성실, 그리고 세관공무원 재량 한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로 나오는 부분이 신의성실이에요. 신의성실. 신의성실을 어떻게 낼까요? 어떤 식으로? 신의성실 같은 경우는 쌍방이거든요, 쌍방. 세관 공무원만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나왔었어요. 자,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해석의 기준. 자, 법 적용 절차는 형합비 부당침해 X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형은 형평성. 합은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 그렇죠?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부당하게가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자, 질의회신 절차는 이제 시행령 부분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절차가 질의자가 뭐 질의를 한다 이 내용은 나오지는 않아요. 관세청장이 회신을 한다. 그리고 그 회신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질의자가 질의를 했다. 그럼 관세청장이 회신을 해야 되는데 회신을 하고 나서 사본송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사본송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시행일 아니면 작성일 이런 기산일이 중요한 거예요.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송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청장이 회신을 했으면 사본 송부를 하는데, 관세청장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해석 요청을 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질의가 들어왔는데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해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사유는 무엇일까? 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질의해야 되는 그런 사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심각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직접 회신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이관을 해야만 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돼요. 근데 그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회신이 왔겠죠? 거기 이의가 있어. 그럼 다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시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재질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신을 받는 경우가 밑에 나오죠. 직접 회신이라는 내용. 여기서도 직접 회신 사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세 가지 사유는 숙지를 해놓으시고. 자, 기재부 장관이 질의자한테 직접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사본을 송부를 해야 돼. 회신문 사본을 송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기간은 관세청장이랑 똑같다? 아니다. 없어요. 기간 자체가 없어요. 네, 끝. 자, 그리고 아래에 두꺼운 줄에서 밑에 있는 거는, 이건 질의에 대한 회신이 아닌 거예요. 관세청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법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경우 기재부 장관한테 물어볼 수 있고, 기재부 장관은 필요하다면은 국제기구한테 다시 질의할 수 있다. 여기서 주로 나오는 거는 사본송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극과세 금지. 이 소극과세 금지는 그 문제에서 잘 나오지를 않아요.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숙지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해는 뭐예요? 해석.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납세자가 그 해석과 관행에 따라 한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서 소급되지 아니한다. 금지. 이렇게. 신의성실, 그 다음에 세관공무원, 재량 한계. 재량 한계가 있다는 걸 엄수를 해야 된다. 됐습니다. 과세의 형평, 그 다음에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 취지에 비추어서 부당침해 금지. 2항은 소급과세 금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항 같은 경우에는 질의회신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죠. 기재부 장관, 관세청장은 해석해서 회신하여야 된다. 자, 해당 문서의 시행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 그리고 5항 부분 보면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질의와 관련해서 기재부 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유 3가지만 숙지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신은 회신했으면 그 사본 송부는 어떻게 하는지.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그냥 송부하여야 한다라고만 나와 있는 거,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 신의성실 원칙은 납세자에게도 적용되고 세관공무원에게도 적용이 된다. 둘 다 적용된다. 자, 기간과 기한. 이거는 거의 매번 나와요. 통칙에서 문제가 나온다? 거의 매번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눠놨어요? 기간과 기한을. 계산하는 거. 그리고 납부기한. 납기라고 되어 있는 거죠. 납부기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보충적인 내용이 있죠.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을 때 기한을 연장하는 거. 자, 계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기간 계산, 기한 계산이 있었어요. 자, 기간 계산은 2가지다.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았으면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 자, 그리고 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세법에서 기간을 계산할 때는 민법에 따른다. 맞아요? 틀리죠. 이 법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이죠. 이렇게도 나와요. 예. 자, 그리고 기한, 공휴일, 토요일,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그리고 금, 휴,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는 관이죠, 관.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 장애가 있었다. 근데 장애라고 하는 거는 뭐다? 정프로 한체관,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근데 이 정프로 한체관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 아는 거지. 그랬을 때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계산. 자, 그 다음에 납기 원칙. 요 내용은 원칙 부분은 응용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응용에서도. 자, 납기 원칙이 뭐예요? 15일이죠. 근데 15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 중요해요? 기산일이 중요해요. 기산일이. 자, 수입신고가 납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어떻게? 수리일로부터 15일. 그죠? 납부고지를 받았으면은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15일. 알았어요? 자, 그리고 즉시반출 신고를 했으면은 수입 신고한 날부터 15일. 알았어요? 네. 수리일, 그 다음에 받은 날, 그 다음에 신고일. 이렇게 기산일을 포커스를 맞춰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리전은 뭐예요? 수리전에 납부할 수 있다. 수리전에 납부할 수 있다. 자, 월납, 월별 납부죠. 월납.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납기 속달 말, 뭐예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절차는 성실납세자. 자, 성실납세자는 누가 정합니까?
그렇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거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납세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세관장은 승인을 해주는데 승인하면은 그 기간은 2년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기산일이 중요한 거죠. 2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언제까지?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 그 다음에 갱신. 갱신은 뭐 1개월 이전에 해야 된다. 2개월 이전에 갱신 통지를 해줘야 된다. 자, 취소 사유, 세요경. 세관장이 세요경에 해당을 하면은 이를 취소를 해야 되고 납부고지를 내야 돼요. 그럼 납부고지를 하면은 그 기간을 정해야 되겠죠?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납부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세요경. 세는 뭐예요?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어떤 거, 파산 선고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해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여기서 특이한 게 경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라고 하면 틀려요.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 기한의 연장, 천재손손중세. 이거는 뭐예요? 사유죠, 사유. 천재지변에 따른 기한의 연장. 그 천재지변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말한다. 천재지변, 그 다음에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받은 경우, 그리고 중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아무튼, 손해가 두 개고, 그 다음에 중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랬을 때 납세자는 연장 신청을 세관장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세관장은 납세자에게 연장 승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승인을 할 때 그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죠? 그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납부고지를 해줘야 되겠죠. 납부고지를. 자, 그 다음에 월별 납부랑 마찬가지로 취소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취소하는 사유는 미납, 호파. 미납은 관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재산이 호전되거나 그 밖에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랬을 때는 세관장이 취소를 하고 역시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해가지고 납부 고지를 해줘야 한다. 자, 8조. 수리 전 반출 승인, 그러면 승인일이 수리일.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고, 그 다음에 기한의 계산은 공휴일 하고 옆에 암기식 붙여가지고 외우신 다음에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고, 사오는 장애가 있는 경우인데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한채관, 정프로 한채관.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세의 납부기한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요? 수리일. 납부고지 받은 날. 근데 제가 이렇게 포커스를 해주잖아요. 받은 날 이렇게. 또 문제에서 보면은 또 그냥 지나쳐가. 그래서 이거는 숙제를 좀 많이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즉시 반출은 신고일. 그리고 수리 전에 납부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신청을 했으면은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서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은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담보 제공도 가능하다. 자, 신청 부분에서는 이 절차 부분이죠. 이게 1항하고 2항. 여기에서 굳이 나올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요 관세청장만 포커스를 맞춰놓으면 되겠습니다. 어떤 걸 정한다, 어떤 기준을 정한다 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지만 세관장은 안 정해. 그래서 세관장은 정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하지만. 자, 세관장이 취소하는 사유는 세요경,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5일 이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 세요경으로 숙지하시면 되겠고, 이때 취소가 됐으면은 15일 이내에 납부기한 정해가지고 납부고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6항은 갱신, 문점 100점. 자,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이수 포인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중에 이 분할납부랑 좀 같이 많이 나와요. 왜 분할납부랑 같이 나오냐면은, 이 문장을 보시면은 기간 나오잖아요. 1년. 기간 나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을 할 수 있다. 뭘 정하냐면 절차를 정하는 거예요. 절차를. 이렇게. 근데 이 절차를 정해가지고 연장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도 있죠. 분납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분할납부를 가보면은 특정 물품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기간이 몇 년이지? 5년이거든요, 5년. 분납 5년. 특정품, 이 가서 다시 할 거예요. 분납 같은 경우에는 5년인데 이 앞에 기재부가 나와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재부라는 것은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정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바꿔서 많이 내요. 되게 헷갈리니까. 됐어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 천재지변을 떠올리면서 기간의 연장도 되고 분할납부도 된다. 근데 분할납부에는 특정 물품 분할납부가 있다. 거기 부분에 대통령령하고 기재부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은 좀 더 와닿죠. 문제를.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유. 천재지변, 그 다음에, 천재지변은 본문에, 법률에 있었죠. 그리고 손손은 심한 손실, 현저한 손실, 그리고 중대한 위기,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 그리고 이 항 부분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연장할 때는 납부고지해야 되고, 6항, 취소사유죠, 취소사유. 미납, 호파. 취소했을 때도 납부고지 해야 된다. 끝. 자, 서류의 송달 등, 여기서 납부고지서의 송달 부분이 나오는데,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우전, 인편, 우편 방법으로 한다. 또는 전자송달 방법으로 한다. 인우전.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공시를 할 수도 있죠. 납세자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그럴 때에는 공시를 하는데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본다? 14일이 지난 경우에 송달된 것으로 보더라. 자, 그리고 서류의 보관기간. 전자 형태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광디스크, 전자매체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고, 5년, 3년, 2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본문을 좀 봐야 돼요. 자,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이거 자체가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문으로. 그럼 지문으로 나오게 되면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을 반송신고, 보세화물 신고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된다. 라고 보면서 오해할 수도 있어. 뭐라고? 보세운송신고 이런 것들이 2년인데? 수출신고 3년인데?
왜 5년으로 해놨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하다.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나오면은 5년이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년은 수입이나 지재권 관련된 거, 3년은 수출 반송, 그 다음에 2년은 그 밖에 보세와 관련된 거. 끝. 됐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법령상 외국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것. 자, 어느 부분에 체크를 해야 됩니까? 수리가 됐대요. 그러면은 내국 물품이지.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외국 물품이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3항 보겠습니다.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 그렇죠. 수리된 물품.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반출 2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된 물품. 자, 다음 중 관세법상 선박용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선박용품 암기식이 뭐였더라? 음식, 연소, 밭수, 집기. 그렇죠. 음식, 연료, 소, 밭수, 집. 나머지는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필요하죠.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박 항행에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선박용품에 들어가겠죠. 자, 항해도중 선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수리가 어려운 자, 자체 수리가 가능해야지만 이게 예비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가징수,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했대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부팅해놔야 돼? 요건을 부팅을 해놔야 돼, 머릿속에. 뭐 있어요? 불회강류랑 그 다음에 1천만 원 초과 내국세, 그거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빨간색으로 있다. 그렇죠? 이게 불복이죠. 회. 여기서 회생에서 결정이라는 거에 또 포커싱을 줘야 돼요. 회생인가 신청을 한 경우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되지. 유예가 된 게 아니잖아.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니까. 압류 등 강제징수 진행 중인 경우. 그 다음에 매각 유예를 받은 경우. 압류나 매각이 유예를 받은 경우죠. 그리고 체납된 내국세 등의 합계가 2천만 원인 경우. 1천만 원 초과라고 했으니까 2천만 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관세법령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지문은 좀 회피를 하시는 게 좋아요. 밑도 끝도 없어요. 요런 지문은 되게 맞추기가 되게 쉽거든요. 왜냐면 머릿속에 부팅할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니까 다 읽어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에는 체납이 발생했을 때 징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납세 의무장의 주소지를 관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또 맞추는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되겠죠. 근데 대통령 부분 법령집이 떠오르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요건이라든지 절차가 나와 있잖아. 그럼 맞다라고 보는 거죠.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이것까지도 맞네요. 끝. 자, 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구두로 요청을 하여야 된다. 자, 애매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부분도 애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두로 요청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정확히 알아야지. 이런 요청을 하는데 서면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는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내용이 나오면은 옆에 아무것도 없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겠지. 왜 그러냐면 대통령령으로 있으니까 기획재정부령 아니면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세관장이 정한다라고 나와서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오면은 이것도 무조건 틀렸다고 봐야지. 왜? 옆에 없으니까. 옆에 없. 3단 법령직 없잖아. 이게. 어디야? 없잖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저 부분을 맞추면 돼. 그럼 좀 상당히 쉬워요. 자,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 강제징수비 부가징수 환급에 대해서는 관세의 부가징수 환급 규정을 따른다. 그렇죠. 관세의 규정을 적용한다. 특별납세 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납세 의무, 19조까지 나왔네요.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납세 의무자가 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쉽죠, 이것도? 자, 체납자의 내국세 등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 등에 대해 불복 절차, 회생 절차 개시, 그리고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더 이상 강제징수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5번까지 왔는데 못 찾았어. 그러면 5번이 거냐고 여기서 막 없는 거를 찾는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래요? 뭐 통지, 통보 이런 것들은 바꾸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무난한 거다? 그러면 일단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가 아닌 것은 너무 쉽죠? 법인세. 자,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 중 옳은 것은 여기서는 이제 질의회신 절차라고 못 박아놨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는 겁니까? 아까 질의자가 기재부 장관, 관세청장이나 기재부 장관한테 질의를 해서 회신하는 그 내용을 떠올리면 되겠네요.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회신하고 사본송부. 사본송부를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럼 그 부분부터 보는 거야. 사본송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뭐 회신은 아니고 여기 있다. 두 번째가 사본을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해당 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다음 달 1일까지 이러면 바로 맞출 수 있죠.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죠. 기재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된다. 그리고 3번은 딴소리하고 있네요. 제척기간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될 수 있습니까? 제척기간, 관세부가의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될 수 없어요.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관세청장은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9조 3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도 안 고쳐요.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세이규심사위원회의 질의사항인 거예요.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산통부 장관 들어본 적이 없죠. 없어요. 예, 없어요. 이게 무조건 틀린 거지.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해야 된다. 자, 관세청장은 기재부 장관의 해석에 대해서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었죠. 이의가 있으면 재해석 요청할 수 있었죠. 뭐가 맞았어요? 1번이 맞았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번을 보고 1번 맞아 라고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틀린 것들을 다 찾아내야 돼요. 자, 관세법 시행령 1조의 3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 외신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질의를 기재부 장관이 직접 회신하지는 않죠, 원래. 근데 직접 회신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회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국세이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이 질의는 어떻게 해요? 이 질의는 심지어 관세청장한테 질의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기재부 장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기재부 장관이 하는 거고. 자, 관세법이 새로 제정됐대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하대요. 당연히 맞겠죠. 자, 그리고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재질의한 사항, 관세청장이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 그리고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이건 처음 듣는 거죠. 그렇죠? 관세법이 개정되어 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개정이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면 당연히 기재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세의 납부기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부기한이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걸 떠올려 봐야 돼요? 납부기한 15일짜리 수리전 납부, 월별 납부 이거 3개 떠올려 보면 되겠죠. 15일 수리전 납부, 월별 납부. 납세의무자는 수리되기 전에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맞죠? 수리전 납부 가능하다. 관세법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 했으면은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15일. 자,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그쵸 15일.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성실납세자 그러면은 월별 납부가 떠오르죠? 월별 납부가 떠오르는데 뒤에 보니까 1년의 범위에서 이러고 있네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대요. 이거는 천재지변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이죠.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혼합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관세법 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자, 다음 중 관세법령상 월별 납부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 세요경, 그죠? 세요경.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맞네요. 앞에 보니까 폐업, 파산 선고, 이건 잘 모르겠고. 자, 그리고 세관장 인정하는 경우 또 있네요. 경영상 중대한 위기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맞는 것 같죠? 요 어디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이죠. 요. 갖추지 못했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 또 지나야 되겠죠. 이것도 맞네요. 법인의 재산 상황이 나아진 경우. 이게 틀렸죠. 법인의 재산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는 또 취소 사유가, 그죠? 천재지변 등에 따른 기한의 연장. 그 부분에 미남 호파, 그렇죠? 재산 상황이 호전됐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암시 뭐였지? 천재손손중세. 천재손손중세. 천재가 없네. 천재지변 없네. 손실을 입었다. 그 다음에 사업에 손실을 입었다.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여기도 손실을 입었네요. 그렇죠? 세는 없고. 체납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어이가 없죠? 뭔 상관이야, 그게. 자, 관세법령상 신고 서류의 보관 기간이 2년 이내인 서류를 고르시오. 자, 그러면은 뭐 빼야 돼?
수입 빼고 수출 반송 빼고 통관 다 빼야 되죠. 그 지재권 빼고. 수입 빼고 지재권 빼고 반송 빼고 수출 빼고 4번이네요. 됐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할게요.